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언약의 무지개를 야,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원을 그리고 있는 거 너무 선명하잖아요. 무지개가 점점 퍼져가네. 네. 왜 가까이 있었는데. 와,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저도 무지개가 점점 커져.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도 자, 이런 거 처음. 탑에 가서 지금 끝내주겠다. 야, 탑이 안 보여. 내가 여기 아까 올라갔었는데. 저도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점점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 네, 점점 커지네요. 이게 여기다 거세요. 무지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제일교로 덮을 것 같은데요? 네, 점점 커지네요. 무지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흥분을 했어요. 지금. 아, 무지개가 점점 커집니다. 와, 아까는 이렇게 작았는데 아, 점점 커집니다. 여기는 지금 사랑제일교회 보세요.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이에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 찍고 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네, 지금 현실 지금 생방송이에요. 이거 생방송으로 지금 제가 제목 쓸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 없어질까 봐서 제가 네, 그런데 이렇게 지켜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청년옥 진주라고 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를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경제에서나 그리고 국방에서나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정부와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사파 빨갱이 문재인 정부는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눈보라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의 군대로 앞을 향해 달려갑시다. 아멘! 이 길은
유튜브처럼 재생되고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에 커다란 불안을 자아내 검증은 수고로 들지 않고 더욱 기소를 부리며 수많은 미해명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사안의 엄중함을 드러냈던 그동안의 보도를 압축해 속도감 있게 보여줍니다. 긴박한 배경음악과 빠른 화면 전환, 위기감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자막까지 다양한 편집 기법이 동원됐습니다. 우측 상단, 코로나19 감염자 통계를 나타낸 화면 구성도 눈에 띕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북한 보도에서 보기 힘들었던 형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사업을 당부롭게 전개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파격은 코로나 특집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출된 듯 딱딱한 인터뷰가 나왔던 과거와 달리 현장감을 부각시키고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한국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었는데 여기 김성장에서 만나려고 제 생각도 못했습니다. 앵커들이 앉아서 텍스트를 읽던 방식을 살피해 화면으로 손을 가리키며 날씨 소식을 전하는 등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7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체제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북한 방송의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곽준영입니다. 여러분, 북한 변화 어떠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네,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송인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에서 북한 뉴스를 북한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뉴스를 본 특히 학생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불과 지난주에 연합뉴스에서 한 방송이고요. 또 몇 달 전에는 정말 엄청난 시청률을 올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인기 탤런트를 내세워서 얼마나 드라마를 재밌게 만들었는지 북한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뉴스를 볼 때 두려웠습니다. 왜냐? 조만간 광화문 앞에 주체사상 탑이 세워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올해 학생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야, 북한 교과서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우리 국민들 굉장히 약한 면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공산주의한테 너무 잘 쏟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얼마 안 계시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아까 우리 손상대 선생님께서 영상을 보시더니 이게 뭐야 하시는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바로바로 살리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국사 교과서에 나온 북한 사회를 미화한 것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과연 재밌는 사랑의 불식착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고 이런 뉴스 시간에 나온 북한의 모습을 보고 과연 그 아이들이 속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저는 무척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북한이 미화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교과서 별로 보신 적 없으시죠? 아이들 교과서. 그래서 제가 대신 조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는 8종이 있습니다. 8종의 역사 교과서를 저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더니 북한에 대해서는 일단 사진이 좋습니다. 사진이 깔끔하고 좋고요. 북한 사회의 발전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사회주의 도시 평양 해서 평양을 파노라마로 아주 그 전경을 멋지게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장마당, 이건 무슨 백화점이에요. 물건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평양을 활보하는 택시, 그리고 평양 시민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이것을 북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마당과 그 택시에 있는 그 글귀는 더욱더 재밌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변화되고 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백화점이 늘어나고 있고 고급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실상, 북한의 도발, 핵실험,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세계 최악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들은 일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굶주림을 못 이겨서 어린아이들이 거지가 되어서 꽃제비가 된다든지, 굶주림을 못 견뎌서 중국 국경을 넘어가서 거기서 처참하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대문짝만한 사진으로 교과서에 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의 악마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체 사상이 뭡니까?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일성을 신격화해서 어떠한 이견과 어떠한 반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체주의 독재이념 아닙니까? 이 이념 속에서 우리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을 미화하는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살아나는 학생들에게 북한의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결국 사람을 우리의 사회를 생지옥으로 만들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해서 결국은 세계 노예와 지수 1위인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을 미화해서 가르치고 이런 식의 뉴스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공산주의를 한다고 해도 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부 독재입니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40년 군부 독재, 전부 독재. 그래서 남한을 설명할 때는 독재라는 단어를 8개의 교과서에서 27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설명할 때는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일체제. 그래서 이번에 하도 난리치니까 이번에 8개 교과서에서 그 독재라는 단어를 3번을 썼는데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해서 독재라는 단어를 3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더 못한 대통령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과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주적이 누군가? 그 교과서에 나타난 주적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북한 교과서입니까? 대한민국 교과서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파 대통령들은 전부 범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승만은 국민에게 이끌려서 하야당하고 박정희는 부하에게 총살당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드시 수의를 입은 제수복을 입은 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는 탄핵당하고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항상 김정일, 김정은과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고 웃고 만세를 부르고 그래서 남북 화해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부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로 중학교, 고등학교 10대 때 처음으로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이 이 교과서로 배우고 나온 아이들이 과연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배워왔던 방공 교육을 얼마나 혐오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방공 교육이 바로 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아주 혐오하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이 눈부신 발전, 6.25 전쟁을 치르면서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선 이 눈부신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금 언급해도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유착, 재벌, 달동네, 농촌 파괴, 노동자 착취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뒤에다 깔아서 도대체 이게 경제 발전이 자랑스러운 건지 부끄러운 건지 구별도 못하게 쓰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큰 업적을 남긴 88올림픽, 한강의 기적 이런 것들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까지 수입해 간다는 그 자랑스러운 새마을운동, 이 새마을운동은 거의 조롱거리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미시를 타파한다면서 미풍 양속을 훼손하고 이 따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나마 몇 줄 쓴 것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과서로 배우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또 정교조 교사가 가르치면 또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보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교과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이 교과서를 아이들이 배워야 돼요. 우리는 정말 원하지 않는 교육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교육을 우리가 절대 원하지 않고 이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교육, 우리 아이들이 절대 배우시면 안 되는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교육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폭행 중단하라! 중단하라! 그리고 역사 교과서는 한국의 역사를 민주화 투쟁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586 민주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보면서 저희가 싸워왔던 그 민주화 투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화,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던가? 저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보고 있으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 투쟁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온 민주화가 맞는가?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잠깐 이 유튜브들이 많은데요. 제 친구들도 이 유튜브를 많이 시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빌어서 제 친구들에게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아, 우리도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니 내가 싸운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화였는지 인민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화였는지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민주화라면 지금 공산화되고 있는 이 나라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니? 한번 우리가 여지껏 싸워왔던 그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민주화 투쟁을 한 진정한 민주화 투사들, 민주화 세대였다면 지금 나라가 공산화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잘못된 자녀들이 이 교과서를 읽고 우리가 민주화 세대였다고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님들은 인민민주주의 공산화되기 위해서 싸워왔던 것입니까? 물을까 봐서 너무나 겁이 난다. 친구들아, 이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는지 생각해보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기를 바란다. 저희는 이 교과서에서 너무나 분노해서 학부모단체들이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여러가지 고발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주사파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이 교과서를 변화시킬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쓰레기 같은 교과서로부터 이 교육 폭행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권을 반드시 우리가 타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이 교육 폭행 속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육 폭행으로부터 구하시겠습니까? 그냥 얻어터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1200만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체사상 괜찮다고 말할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주체사상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상숭배하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선거에 여러분의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나라를 무너뜨리는 곳에 내 표를 던질 것인지
나라를 건지는 곳에, 자유민주주의를 건지는 곳에 내 표를 던질 것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그 표로 여러분의 진심을 반드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해주시겠습니다. 교육 폭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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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박은희 차세대 학부모연합 대표를 모시고 정말 충격적인 보건교과서 이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지금 저희 패널에 처음 출연하시는데 네. 간단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한 27년 정도 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렇게 좀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그 학부모 단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걸 많이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어디 그 하나 괜찮은 곳이 없이 너무나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히 성교육의 그런 문제점이 그동안도 많이 이렇게 제기돼 왔었지만 또 이제 교과서가 새로 나오고 하면서 지난 월요일에 교육부 앞에 그런 전국에서 200여 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교육부 해체, 촉구 집회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PPT 보시면서 네. 지금 충격적인 보건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뭐 국회의원회 회관에서 했던 그 네. 포럼 이거 네. 같고요. 네. 네. 정책 포럼이었는데 네. 이 제목이 여기 성교육이 미쳤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사실 이런 미쳤다라는 말이 그 포럼의 제목으로 적당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이 교과서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미쳤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목의 포럼이 네.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요. 여기 이제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이 단체가 주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여성 단체가 그런 남녀 갈등을 유발시키고 동성애나 낙태 이런 것을 찬성하는 그런 급진적인 여성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그런 것에 동조하지 않고 이런 바른 여성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네. 그 여성들이 이제 조직한 그런 이제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그 포럼한 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네. 교과서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보건 교과서인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5학년짜리 그림을 그렸네요. 이런 네. 성기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뭐 성기 삽입 그림까지 예. 있는 그런 저희 부모들이 너무나 경악을 금치를 못했거든요.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너희들이 태어난 것은 뭐 엄마 아빠가 성관계를 해서 태어났다. 네. 이런 걸 배우고 와서는 집에 와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고 네. 엄마 아빠 뭐 더러워 이러면서 엄마 아빠 옆에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 부모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는 그런 사항들이 전국에서 그 SNS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 현재 지금 5, 6학년 초등학교 교과서 그림이죠? 네, 그렇죠. 아, 예. 그게 이제 올해 새로 나왔는데도 또 이제 여전히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래서 출판사가 여러 곳이라서 저희가 이제 다 살펴보지는 네. 못했지만, 이제 실제로 이런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이제 배부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성기를 노골적으로 가르치고 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것은 그 유럽의 개방적인 예, 다음 페이지 성교육이거든요.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유럽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성에 대한 수치감을 없애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성기를 보여주고 또 그 성행위 장면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이론 때문에 이렇게 성교육을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서구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네. 교과서도 이렇게 지금 그렇죠.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청소년들은 그 18세 이후가 되어서야 그 전두엽이 발달이 돼서 네.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한데 그 이하의 그런 어린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또 이제 초중고생 네. 이런 발달 단계를 무시한 너무나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런 개방적인 성교육의 결과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난잡한 성관계 때문에 네. 성병에 많이 걸리고 임신, 낙태, 그리고 피임 부작용, 성폭력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낙태가 거의 합법화됐기 때문에 네. 뭐 이제는 학생들도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그렇죠. 있는 예. 거죠. 이렇게 예. 그 이제 교과서를 보면
네. 피임법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아이들에게 사실은 이제 성관계라는 거는 결혼한 부부만 하는 거다. 네. 그렇게 가르쳐야지 올바른 성교육이고 그 아이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계속 네. 이제 진행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를 먼저 가르쳐 버리니까 정말 이제 너무나 심각한 결과가 많이 나타나죠. 근데 그동안에 이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정당을 찍어야 하는가 저 나름대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로 한다면 저는 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명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1번에서부터 상당한 당선권에 드는 그룹이 전부 이권 집단의 대표들이에요. 그래서 왜 한국당이 우리 사회의 이권 집단 또는 꼭 이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언가의 사회적 어떤 지대 추구가 가능한 집단의 대표들로 쭉 기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지 모조리 의사, 간호사 이런 겁니다. 의사협회,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 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무슨 민생당에도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 국민의당에도 1번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 원장. 전부 이렇습니다. 그 아무리 유행을 따라간다고 합니다마는 지급의사 그리고 미래한국당에는 22번에 대한의사협회 상급 부회장분이 22번으로 자기가 밀려갔다고 사퇴를 해버렸어요.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상찬할 일이긴 하지만 때는 이때다고 과학자 집단이요 우리 사회에서 상층부 집단인 의사들을 각 정당들이 모셔가지고 일본으로 쭉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분들이 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도 그렇고 맞지 않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의사가 없는 분이 누군가 없는 정당이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이 없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늘 얘기할 때 태극기 세력들이 그래도 좀 있는 정당이 어디냐 하고 보면 역시 기독자유통일당이에요. 우리공화당은 있습니다만 우리공화당은 태극기 세력 중에서도 이제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1번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 2번 전 국정원장을 지내신 김승규 원장 3번이 길에서 열심히 싸우시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렇게 구성이 돼요. 1, 2, 3번을 딱 보는 순간에 잘된 명단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물론 우리 공화당도 근데 우리 공화당은 이제 당 안에 그동안 쭉 계시던 열심히 싸워오신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정당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 이런 데 보면 그야말로 조국당이 되려고 돌아가려고 하는지 무슨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공직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이 지금 열린민주당의 남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김의겸 주진영 아들이 미국 국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검찰의 블랙리스트
터뜨렸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국당이죠. 뭐 이렇게 사실 찍을 정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기독자유당 명단을, 기독자유통일당 명단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 관심이 굉장히 가죠. 그래서 통합당은 주로 지역에, 지구당의 각 선거구에, 이제 지역 선거구에 후보를 냈으니까, 그래서 이 비례정당은 오히려,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명단도 한번 들여다보시라. 그래서 자유통일당에 오셔서 예. 하고 있는 직접적인 어떤 걸 맡아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 네.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언론, 그다음에 사실 언론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사람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정당입니다. 네네. 그동안 예배드리는 사람들, 순수하게 기도드리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와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네네. 직장생활 좀 했으나 또는 선거를 몇 번 치러본 경험이 있는 김문수 대표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언론 외에도 오늘 회의도 전체도 포매팅을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뭐 주일날 피켓팅을 지금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입니다 하는 그 피켓팅을 들고 네. 다닌다든지 하여튼 교회에 보수도 하고 네네. 지금 때로는 여기에 치중하고 싶은 것은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또 많아요. 네.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또 안티도 많아요. 현실적으로 네네. 보면. 그것도 대부분 보면 허상이고 또는 시기 질투하거나 또는 언론이 왜곡 조작돼서 잘못 만들어진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네. 목사님에게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걸 탈색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순수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과 애국하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네.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장 든든한 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우리가 군소로 전락하고 조그만 정당이 됐냐?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항상 현실은 하나님은 적은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데 네네.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뭐 적게 시작해도 좋고 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마치 다윗과 같은 힘을 주셔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네네.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네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니까요. 4.15 총선처럼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독자유통일당의 이번 4.15 총선의 목표는 몇 명의 의원들을 지금 배출하는 게 지금 목표로 되어 있는지 좀. 네. 저희가 이제 21명의 비례대표를 냈고 13분의 지역구 의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후보가 나가 네네. 있습니다. 사실 목표는 이분들 다 당선시키고 싶은데 지금은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고 네네. 그 중에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더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이 많고 기독교인이 많은데 지금 네네. 흩어져 있습니다. 당이 흩어져 있고 지금 군소정당이 많잖아요. 우리 공화당, 뭐 친박신당, 기독자유통일당, 그죠? 이래 있고 또 미래통합당도 있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물론 정치인들도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언론이 이렇게 분열을 시켜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끊임없는 그 거짓된 정보를 흘려가지고 네. 정광훈 목사님 옆에 가면은 그거 뭐 사람 들어오신다더라. 뭐 이런 그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정치 네. 목사라더라. 이렇게 하고 그게 대표적으로 한 것이 KBS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나쁜 기사를 제목을 어떻게 따랐냐면 정광훈 당구 생활 1, 정광훈 당구 생활 2, 네. 교회에 몰래 들어가고 몰래 카메라, 목사님이 사택에 들어가는 거 몰래 카메라 이런 걸 찍어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세웠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한두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긴 글로 받아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 보면 이 자유통일당뿐만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세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인 여러분, 우리는 합쳐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하는 소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 예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한폐렴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버스도 못 다니게 되고 지하철을 못 다니게 합니다. 저도 아침에 지하철 타고 왔는데 빽빽하게 타고 왔어요. 2호선 타고 왔는데. 그리고 9호선을 갈아탔는데 더 빽빽해요. 네. 그러면
2m 이상 거리를 두라 그러는데 거기 이 거리를 두었고 아니 지하철에는 우한폐렴이 안 들어오고 교회만 들어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한폐렴을 예방하고 또 이 차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싶고 동조하고 싶고 협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신천지를 무리하게 신천지도 이란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란을 공격함으로 해서 비슷한 성격의 기독교를 같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악수가 숨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박원순이가 신천지 등록 취소를 네. 해버리고 등록 취소를 안 해도 신천지 모이지 말하면 안 모이는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를 봐서는 이단이니까 등록 취소하는 걸 참 좋게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다음 순서가 되겠느냐. 이 대형 교회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냐. 네, 지금 맞습니다.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장지동에 있는 사람제일교회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줄자를 재고 이거 자체가 예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타격입니다. 일제시대에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네네. 아니 그 어느 시대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탄압했던 그 세력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하자면 그 당시만 해도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그걸 찾아왔고 막 못하게 막았나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만의 공간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공간은 특별한 공간, 예배 공간, 그 믿음 공간, 신앙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한폐렴이 물러간다 라고 그 한 말씀을 듣고 그걸 코테이션 따가지고 신문에서 예수 믿으면 우한폐렴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이상한 기독교인들. 아니 이상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한폐렴뿐만 아니라 우한폐렴 걸렸다가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성경에 홍해 바다 갈라진 거 안 믿습니까? 성경에 죽은 나사로가 3일마다 부활한 것 살아난 거 안 믿습니까? 성경에 소경이 눈을 뜨고 그죠? 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안진뱅이 일어난 거 네. 그걸 믿는데 그 성경을 다 인정하면서 기독교에서 장지동에 있는 사람제일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건 광신도들이다. 이런 프레임을 거는 것 자체가 지금 알게 모르게 얼마나 비신앙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혐오증을 불러일으킵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학습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와봐 여기 병든 사람도 낫치고 고치고 낫는다 그러면 네 광신도구나 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전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탄압을 교묘하게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네네.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막 하고 있는데 6월 12일부터 13일 서울에서 퀴어 축제 네네. 동성애 대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박원순이가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일본 올림픽도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올림픽 7월 달이에요. 네네. 근데 연기를 했는데 6월 달에 6월 12일부터 13일 동성애 축제는 되고 교회 예배는 안 되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예배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맞는가 보다 받아들이는. 아닙니다. 예배에 우리 자구책으로 마스크도 끼고 손소독제도 마련해가지고 또 거리도 좀 띄워주고 그렇게 해서 예배는 드려야죠. 네네. 우리가 예배를 강행함으로 해서 막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자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고체를 강구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아니 예배 드리면 잡아간다 하니까 300만 원 벌금 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사자밥에 물려 죽어도 우리 고대의 초대 교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예배를 드리자는 게 아니라 준비를 다 하고 예방 조치를 하고 오게든 어디든 예배 드리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문재인이 또 몰아가는 대로 다 따라하는 네네.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 이건 기독교가 죽은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대중교통은 매일 이용하고 저녁에 이 운영되고 있는 유흥업소, 클럽 이런 데도 밤마다 매일 밀폐된 공간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이 감염법을 적용시킨다면 그런 곳에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억압을 하고 있는지. 이 인터뷰도 지금 이영환 전도사님하고 저는 2m 떨어져서 해야 돼요. 그 아래께 국무회의 하는 사진을 보니까 문재인과 그 장관들 보니까 나란히 앉아가지고 국회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적용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당국, 말하는 문재인, 그렇게 말하는 이재명과 박원순,
그리고 그걸 보도하는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 이게 오늘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배뿐만이 그렇겠습니까? 네. 다른 건 모든 것 다 이를테면 네네. 트럼프하고 문재인이 통화를 했어요. 어제 그저께. 그런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트럼프와 야 한국의 이 키트, 네네. 그 우한 바이러스를 그 검사하는 키트가 좋으니 칭찬을 많이 하고 한국이 최고다. 우리 도움받고 싶다.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언론에 떠들었고 그 다음날 이 키트 만드는 회사를 문재인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백악관 측에서나 미국 측에서는 그 어떤 그러한 말을 했다고 보도하는 기관이 없어요. 네. 일방적으로 문재인이가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한 폐렴이라는 전대미문의 역병을 만난 상황에서 네. 이 집권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고 있냐? 참. 박원순과 이재명이가 또는 문재인이가 이 폐렴에 잘 대처하고 있다. 교회 폐쇄도 하고 또는 신천지 등록 취소도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직접 나가가지고 박원순은 마이크 들고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지금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130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고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아가지고 네. 우리가 확장됐고 초기 방역에 실패했고 네.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무려 4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네. 일주일에 2장 100억을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이러한 총체적인 이 위기 상황에 이 정권에 대한 그 비판이 많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눈물 흘리고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건물에도 빈 건물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공실이. 그래서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잘한다고 박수 치는 나라는 아마 이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왜 다 그러느냐? 문재인이 장악한 네네.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부정적인 이미지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 네네. 교회가 니네들이 모여서 그렇지 않냐. 교회에 있는 사람 확진자 몇 명 나오면 네네.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판국에 교회 예배를 드린다. 아니 이런 판국에 그러면 당신들 가정집에서 왜 같이 모여 오만큼 사나요? 다 떨어져서 텐트 생활해야지. 이런 판국에 왜 당신들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나요? 다 떨어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프레임이고 네네.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경기도지사는 네네. 지지율이 저 3위에서 2로 엄청 뛰어 올랐어요. 네네. 15%인가 돼요. 그러니까 그 우한 폐렴 상황을 이 집권 세력들은 자기들에게 있다. 유리하게 악용하고 있다. 네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참 이런 거 바라보면서 또 언론에서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요. 의사 선생님들의 노고와 수고를 정부가 지금 가로채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참 이거 하루빨리 좀 제대로 된 보도가 언론들이 좀 기능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또 하나는요. 저희가 네. 질문하고 싶은 게 최근에 비례대표에서 네. 이은재 의원 관련돼 가지고 예.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엔 이번에 뭐 거취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저도 뭐 네. 이 부분은 정리하기 전에 네네. 정리되고 난 이후에 제가 활동을 해서 잘 모르는데 뭐 네네. 어떤 제가 견해를 바뀌면 이렇습니다. 이은재 의원님이 기독교의 신자이기는 맞고 교회 출석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네. 그냥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 불교 뭐 전국 무슨 그 불교 단체 국회에서 네. 거기도 활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되게 뭐 기독교인이 불교 행사에 가서 뭐 이렇게 합장하는 거 하면 되나 안 되나 논란도 있듯이 네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에 비례대표로 오셨는데 네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거 행적이나 보니까 이은재 의원님은 불교 신자인 것 같더라. 또는 그 예불을 했거나 네. 또 뭐 그 교회 절에 가서 행사에 참석했다. 네. 자 그러면 기독교 자유당의 선거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반대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게 최고위원님께서도 공천 문제를 좀 다시 재론을 하게 된 거고 또 좀 하셨겠군요. 예, 네. 또 이은재 의원님 본인도 네. 대승적인 결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네네. 이 당에 짐이 되거나 무겁거나 하는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서로가 배려를 해주시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네네. 우리 당은 기독교 중심 정당 맞아요. 100번 그거는 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네. 기독교 정신만 가지고는 정당 활동할 수 없다. 플러스 네네.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국민들로부터 다가가야 되고 더 넓은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근데 그분이 심지어 불교 뭐 신자로서 여기 개종을 했다면 네네.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불교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네네. 배타적으로 하면 여기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정당이지 밖에 나가기 힘든 정당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그 3.1 운동 때 맞습니다. 33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자가 1~2명이고 나머지는 천도교, 유교, 뭐 이 불교 이런 신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데는 이게 그 기독교 자유통일당이지만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포용하는 네.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고 단지 이게 들어오면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구성원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우리가 포용해서 또 교환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네네. 그런 좀 넓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네네. 이제 우리 당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워낙 반발을 하니까 네네.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네네네.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하나 뭉치기 위해서는 네네. 또 다른 이질 요소가 있더라도 받아들여서 그분들을 또 변화시키고 또 하면 되지 않겠나 네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게 현실 정치에서 네. 만약에 이은지 의원님이 탈당을 하시게 된다면 또 기독자유통일당 순번은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가 아마 고민이 많이 되셨을 텐데 네.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러면 서로 이렇게 그렇죠. 네. 이제 왜 현직 국회의원들을 모시려고 하냐면 이 네. 현직 국회의원들이 앞에 있으면 그 정당 번호를 부여할 때 국회의원이 많은 순서대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그 정당이 한 40여 개 됩니다. 그러니까 30cm가 넘는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개 정당이 있고 그러면 뭐 30번, 35번, 40번 정도 되면 그 밑에 내려가면은 이게 네. 마치 번호 순서가 정당의 그 역량 순서인 것처럼 지지도 순서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가급적이면 현역 국회의원들을 모셔와서 번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기기 위해서 예, 네. 그런 말하자면 그 일환으로 네네. 그런 일환으로 이제 모셨는데 그러나 모시고 보니까 과거의 불교 행적 때문에 안에 있던 기독교 교인들이 반발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건 뭐 흔히 말하는 집토끼도 놓치고 네네. 또 바깥 토끼도 놓기는 보다 집토끼부터 지키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네네. 우리 이 당에 국회의원이 없어도 네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역량이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네네. 또는 우리가 잘 싸운 분들 그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면 저 순서가 밑에 있다 손치더라도 네네.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면 됩니다. 알리면 됩니다. 우리 순서가 뭐 35번이다 네네. 또는 30번이다 20번이다 하더라도 이 번호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매직 넘버입니다 하고 홍보를 하면 설령 그 국회의원님이 안 계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는 그분들 생각 다른 분들과 의견을 잘 조합하는 네네. 것도 필요하니까 뭐 이번에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네네. 뭐 그것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네네. 이렇게 변화된 것도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서 움직이는 정당이다 하는 차원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요번 일을 통해서 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네. 이 기독자유통일당에 이은재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들어오셨는데 이번에 공천에서 이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네. 어떤 지분을 드리기 위해서 1번으로 보통 이렇게 예의상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런 모습이 좀 좋게 비춰졌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현실 정치에서 이런 게 무시 못할 일들인데 네네. 그런 예우나 이런 것들이. 네네. 근데 기독자유통일당에선 현재 제도권과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그리고 이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고 기존 정당과는 좀 다른 모습이 진짜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젊은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이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이 좀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모시고 해보게 오셨으면? 됩니다.
네, 모시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배제를 하는 이런 결단, 그 결단. 모습이 예. 기존 제도권 정치와는 진짜 다르다라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모셔옴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이 있는데 그러나 여론이 안 오면 과감하게 뭐 여러분 뜻을 받들어서 뭐 또 본인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사실 보면 기존에 떼먹지 않는 정치인들 정치를 이제 정당에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를 하는 거고 이 나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동기가 거의 대부분 나라를 지키기자 하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많이 달라요. 여기 뭐 김성교 장로님도 그렇고 맞습니다. 또 이해란 박사도 그렇고 이분들이 뭐 배지 또는 국회의원 되기는 욕심보다는 야 이건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나온 분들이어서 그래서 기존과 다른 정치 행태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이 원내에 진입을 해서 한다면 기존의 정치인들 국회의원과 다른 의정 활동을 반드시 보일 것이다.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그분들을 또 격려해드리고 동기부여도 하고 해서 정치를 많이 다르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그러면 4.15 총선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결론이 예측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이 문재인과 이 세력들이 뭐 우한폐렴을 악용해가지고 완전히 그동안에 나왔던 그 문재인 정권의 비리, 뭐 조국의 비리, 또 문재인 정권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울산시장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한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신라젠 사건, 뭐 갖가지 많아요. 이런 걸 싹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미 싹 덮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 구도라면 당장의 선거가 치러진다면 문재인 정권이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거는 하루하루 다르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이슈도 더 많이 나올 건데 문제는 이 구도를 우리는 깨고 있다 보고 또 깨야 하고요.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언론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파 국민들은 이미 조중동을 포함한 또 이런 그 KBS, MBC, SBS 등 지상파를 안 보고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쏘가 넘어가거나 선동되지는 않지만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지상파를 보고 있어요. KBS, MBC, SBS, YTN, 뭐 연합 또는 JTBC를 본 사람들의 시청률을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20%가 돼요. 이 20%라는 게 결국은 지지율 20%하고 비슷하게 연동이 돼 있는데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우파가 가져오면 우파가 이기고 이걸 좌파가 가져가면 좌파가 이기는데 현재는 이 언론을 좌파 정권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뉴스를 안 보게 이 뉴스에 거짓이 있다는 걸 알리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공정 노조를 들어갔고 지금도 그 제가 현직 기자가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워 왔는데 그러나 이건 한계가 있더라 싸우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하고 더 많은 정보를 기존에 있는 그 제도권 언론에서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습득하게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제도권에 나오는 그 뉴스를 보되 반드시 비평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구도는 우리가 불리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거 구도를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하냐면 조금 더 있으면은 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걸 실물로 느끼고 그걸 알려야 된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정권을 잘못 뽑아놓으니까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거들렀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고 장악된 언론에 쏘아가지고 잘하고 박수치고 있거든요. 그걸 알리면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싸우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이다. 왜? 지금 미래통합당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여당과 비슷한 형태의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선대위원장 들어갔고 유승민계 그 다음에 김무성계, 안철수계, 손학규계 다 들어와가지고 와서 뭐 비례대표도 받고 지역도 다 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문재인계와 비슷한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개헌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개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제2차 대한민국의 탄핵을 한다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프레임인데 이걸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자기들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이냐? 첫째 잘못,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잘못. 둘째 잘못,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우파들의 괴멸을 했을 때 저항하지 않았던 잘못. 네네. 어떤 의미에서는 협조했던 잘못. 그러니까 이걸 묻어놓고 갈라 그러니까 다시 문재인과 손을 합쳐가지고 우파 강력한 정당이 나와가지고 우파 쪽에서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자기들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면 감옥 다 가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 개헌을 해가지고 이제 내각 책임제로 같은 편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기독자유통일당이 아니면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자유통일당 너 작은 사람들이 뭘 하겠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작지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강한 정당이 되고 여러분이 함께 표를 찍어 주시면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저 정권을 심판내고 우파를 바로 세우는 그럼 우파 정당을 바로 잡는 정당이 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은 지금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아주 그 색깔도 이상하고 저는 가금물 같아요. 이번 선거 치르기 위해서 모인 아주 이합집산한 아주 이상한 단체들이 다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한 각 계파가 다 모여 있고 중도부터 좌파부터 또 우파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거는 선거 끝나면 반드시 해체 모여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의석수가 많아질수록 여기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기독자유통일당이 기독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자유통일당을 주목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라. 기독자유통일당이 광문이고 기독자유통일당이 우리 헌법을 지키고 기독자유통일당이 우리의 정체성을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다. 오죽했으면 기독교인들이 나섰겠느냐. 이게 바로 1919년 3.1 운동 때 만세를 부르던 그 심정으로 모인 집단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들 참 이번에 찍을 사람도 없다. 이 당 저 당도 또 실망했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독자유통일당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네. 위원장님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학 과정을 다 마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혹시 나중에 목회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신학할 때는 저 목회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저는 2005년도에 KBS에 그 직장에 다닐 때 야간에 그 백석대학교 대학원을 3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안수까지 받았어요. 안수까지 오래 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받을 때는 그 학교 교수님도 그렇고 나중에 되면 공부해놔놓고 또 안수 따로 받으려면 못 받는다. 그 되게 자기 경험 보니까 안 받더라. 그래서 저는 아이고 제가 뭐 자격이 됩니까 하고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까요? 뭐 제가 그 안수까지 받았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또는 구별된 삶 또는 주의 종 같은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는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애국 운동하면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항상 거룩한 일만 하는 거 아니더라.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이라고 하면 아주 뭐 거룩하게 구별된 삶도 살고 저도 가끔 술도 좀 마셨거든요. 그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또 뭐 성경책 탁 들고 신방문 가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전 목사님도 뵙고 광화문 일대에서 목사님이 싸우는 일도 목사님이 하는구나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제 달란트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그 일이 제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뭐 좌충우돌하지만 한 방향으로 간다. 즉 하나님과 애국, 하나님과 자유 대안을 지키는 그 방향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방향은 간다. 그러나 절대로 그 방향에서 뭘 타협하거나 중간에 포기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가원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이분에 대한 평가를 너무나 왜곡되게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정권을 뺏어오면 지금 언론도 많은 부분을 고칠 때가 있습니다. 언론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인이 없는 언론사가 방송만 하고도 한 10개 가까이 돼요. KBS, MBC, YTN, 연합뉴스, EBS, 국회방송, 그죠?
또 TBS 뭐 이런 거 따지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 없다 보니까 누가 주인이 되느냐?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민노총.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장악돼가지고 대한민국 바뀔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네. 언론도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사법도 정리도 해야 되고 곳곳에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는 일. 그래서 이게 국민혁명본부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정거원 목사님이 국민혁명본부의 네네. 의장도 맡으셨고 한데 혁명을 우리 혁명이라는 용어가 레볼루션이라는 게 과격하게 들려서 그렇지 이 혁명이 그야말로 근본부터 쇄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혁명을 해야 할 때고 이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70년 동안 너무나 안주해왔고 너무나 자유가치, 보수가치를 그냥 거저주는 걸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는 걸 뺏어오는 과정에 비방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분열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공격도 하고 이래 온 우리 여기서 분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바꿔서 이제 보수가 다시 박정희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혁명을 해서 밑에서부터의 혁명 국민으로부터의 혁명 그게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건데 의식의 혁명이고 생활 패턴의 혁명이고 우리 정치성에 대한 혁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가르쳐야지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이념에 공백된 상태에 들어온 게 주사파가 들어왔고 네. 지금 문재인이 들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프레임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 국가를 새로 건설한다는 심정으로 나아가야지만 다시는 대한민국에 저런 문재인과 같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공공연하게 진영국을 정립한다 그러고 조국은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정책들을 과감하게 지금 사회주의 정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저항하지 않는 반대하지 않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미 상당수 90% 80%는 공산화 내지는 사회주의화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혁명이다. 그래서 그거를 뭐 당장 혁명이라고 하면 또 막 달라붙어가지고 하니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 다가가서 나라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건 지금으로 봐서는 어떤 단체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독교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아라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아라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도 보았고, 또, 저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봐주시고, 돌아오는 사람, 또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우리가 뭉쳐서, 기독자유통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 세력과 우파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 목사님을 구출해 주는 것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뭉치면 목사님이 나오고 우리가 뭉치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고 우리가 뭉치면 150명이나 되는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잊혀버린 이름들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수 장군과 변창훈 검사 등에서 4분이 돌아가셨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던 날 3월 10일 날 5분이 돌아갔습니다. 이분들도 세월호 유가족 못지않게 우리가 더 많이 기리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그분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완전히 넘어져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도 거꾸로 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시로 우리 이영환 전도사님과 함께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퍼날라 주시고 알려주셔서 이번 4월 15일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에 지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성창경 TV라는 개인 채널을 만드신 것이 알거든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주십시오. 좋은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성창경 TV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를 힘들다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떠가지고 성창경 TV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저는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만들고 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창경 또 위원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성창경 TV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 그리고 더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인터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퍼날라 주셔서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